자, 이제 24차 시 이제 1학기 마지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 74쪽에서 7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질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질량과 에너지는 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원에 속해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원은 결국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걸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별개의 얘기인 줄 알고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학습 목표는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변환되는 사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물리학 1에서는 지금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만 다루고 있고요. 근데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쌍생성이라는 게 대표적인 현상인데,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왜라노? 이거는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뉴턴의 역학은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더라도 관성의 크기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그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가 되면 속력이 빨라질수록 관성이 커져요. 그래서 속력이 빛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 관성도 무한대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속도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 뭐 속도 제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질량을 가진 물체면은 빛의 속도에 1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설 수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속력이 빨라질수록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그 물체의 관성이 같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질량은 그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관여하는 이제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새롭게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좀 극단적으로 커지면은 이렇게 그 운동 에너지 중 이제 관성의 효과를 일부 일으키는 영향도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질량과 에너지가 결국에 근원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제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정지 질량이라는 것은 그 관성기 중계에 대해서, 그 관성기 중계는 관측자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요. 이 정지 질량이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질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량이고요. 이 상대론적 질량은 사실 우리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질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데요. 이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이제 질량이 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상대론적 질량인데, 이게 정지 질량이고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론적 질량이 더 크다라는 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은 더 많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MC 제곱, E는 MC 스퀘어라는 이 식이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본 애들도 있을 겁니다. 예, E는 MC의 제곱. 요 C의 제곱은 여러분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될 텐데요.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되어서 구경이 됩니다. 여러분 구경도 못한 숫자죠. 예. 나름 준비한 안 통하네. 예, 구경도 못한 숫자 구경. 그래서
그 1kg의 질량이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면 9경줄이 되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결국 핵 변환에 의해서 질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또 이게 이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태양이죠.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 결국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게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분리해서 정지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되어지는 이 운동 에너지가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좀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테고, 이건 제가 참고 표시를 해놨죠. 참고 표시해놓은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교육 과정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정지 에너지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커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커진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그래도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놀랍게도 양성자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의 쿼크의 독립적인 질량들 있잖아요. 각 쿼크의 질량을 다 합쳐봤자 양성자의 질량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결합 에너지 형태로 그 질량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처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량은 1%밖에 안 되고 에너지에 의한 질량이 99%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쿼크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결국에 질량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이제 결합 에너지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혹은 모든 것은 질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핵 변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핵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기하기에 앞서 그 핵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P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중성자는 뉴트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P는 포지티브의 첫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네거티브하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중성자는 전하량이 0입니다. 중성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핵자라고 합니다. 핵을 이루는 입자, 줄여서 핵자. 물리학자들도 줄임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서 씁니다. 핵을 이루는 입자, 핵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그는 헬륨이죠. He is helium. 미안하다. 여기 또 안 통하네. He is helium. 그 He. 그리고 이거는 수소가 2개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수소 2개. 그만해라고. 알았다. 되게 오늘 싸늘하네 뭔가. 야, 니는 핸드폰 뭐하노 임마?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잘못 시킨 거야? 자, 이 원자 기호의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이고, 얘는 결국에 양성자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위에 거는 이제 질량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질량수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핵자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리와 화학의 경계예요.
몰빼 물리도 원자와 원자 그 분자 일부까지 정도, 원자 정도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가지고 이제 화학자는 화학 거라고 하고 물리학자는 물리학 거라고 하는데 화학자들이 힘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율표가 화학자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 모즐리라고 이제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는 거를 이제 어찌 보면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 그 모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 그러고 모즐리 보고 화학자는 화학자라고 합니다. 모즐리가 그 역대급 천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즐리가 만약에 장수를 했다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전쟁 중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20대 후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애국자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거예요. 이걸 질량수라고 하는 이유는 원자 질량이 거의 대부분을 얘가 차지합니다. 얘가 차지하고 전자는 이 녀석의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원자의 질량을 할 때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질량수가 거의 원자 질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숫자들은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핵 반응. 핵 반응식하고 화학 반응식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의 주인공은 전자입니다. 전자를 주고받는 게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화학 반응에서는. 근데 핵 반응에서는요 주인공이 핵이고요. 핵이 쪼개지고 붙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에 비해서 전자가 떼졌다가 붙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 반응에서 전자는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그 핵 반응에서는요, 그 전자는 핵 반응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나오는 전자 말고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은 다 무시하고 적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들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 반응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보존되는 거는 전하량 보존 때문이고요. 그다음 질량수가 보존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핵 반응에서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질량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질량수가 하나가 없어질 만큼 극단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질량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는 보존됩니다. 하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하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은 우라늄 235라고 읽습니다. 일단 우라늄이라는 것은요, 양성자가 92개면 전부 다 우라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라늄 235라고 이렇게 질량수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우라늄 238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의 개수가 좀 다른 녀석은 있습니다. 이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뒤에 질량수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 이렇게 읽고요. 우라늄 235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명이 비교적 긴 안정적인 원소 중에서 질량이 가장 큰 원소입니다. 그래서 쪼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이 녀석의 양성자 수는 몇 개입니까? 92개가 됩니다. 질량수는 235고요. 그러면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35 빼기 92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죠. 그럼 거기에다 양성자 수를 빼주면 중성자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를 계산해야 될 때는 질량수에다가 양성자 수를 빼주면 됩니다. 뭐 이딴 식이고요. 그다음 전자볼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EV는 여우라카드 미안합니다. 오늘 뭐 다한 동안에 포켓몬스터. EV EV 자, EV는
일렉트론 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자 볼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위 차이, 1볼트의 전압의 차이에 있을 때 가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그냥 EV가 붙으면 아 이거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볼트를 곱한 게 1전자볼트이기 때문에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웹툰 그만 봐라 이 썩을로마. 핸드폰 집어넣어 임마 그거. 그 100년 뒤면 썩어 있을 거 아니야. 집어넣으라고 임마. 댓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찌해야 돼? 생 기록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해보고. 종합전형은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사실만을 적도록 할게요. 사실만을. 예, 사실만. 예,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 이런 거는. 예. 야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61019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외우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전자볼트가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반응은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수소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양성자 한 개가 있는 게 원래 일반적인 수소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소는 1입니다. 근데 얘가 2가 되었다는 거는 중성자가 하나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하나가 붙은 무거운 수소라고 해가지고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중성자 몇 개 붙었어요? 예, 중성자가 2개 붙어서 질량수가 3이죠. 그래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3개가 아니에요. 2개입니다. 질량수가 3입니다. 그래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만나서 그가 되었죠. 헬륨, 히. 수소 2개, 수소 2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원자 번호는 없죠. 0이죠. 예, 질량수는 하나 저주죠. 이거 잘 보면 질량수 보존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이죠. 그럼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얘가 비어져 있으면 얘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2 더하기 3은 네모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가 나오겠죠. 자, 전하량은 또 원자 번호가 보존된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이때 이제 핵 반응에서는 전자는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전자는 원자의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양성자의 전하량하고 핵 반응 과정에서 혹시 나오는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만 전하량을 따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요거는 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질량의 크기를 델타 M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구경도 못한 숫자 구경 있죠. C의 제곱. 예, 요거를 곱해주면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17.6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 니네 또 노트북 왜 폈노 임마? 아까부터. 아까부터 펴고 있었어? 뭐 하는데? 왜 하면 내 보이게 좀 해봐봐. 그럼 또 뭔데? 짱구야? 아니 친구들이 한 7명이서 내 애를 낳아줘라. 덮어라. 진짜. 이 썩을 놈들 진짜 안 되겠다. 오늘 수업한 거 올려야 되겠다 이 새끼들. 수업 시간 딴짓하는 거 이제 영원히 박제되게 이제 유튜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중수소의 질량하고 삼중수소의 질량을 찾아서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헬륨의 질량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이렇게 더해보면은 요거 2개 더한 게 요거 2개 더한 것보다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고요. 그 줄어든 질량이 그럼 없어진 게 아니고 요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고요.
자,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는데요. 빠른 중성자는 흡수를 못해요. 조금 느린 중성자, 저속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돼요. 근데 우라늄 236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1초도 안 돼서 0.1초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붕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단계로 적질 않아요. 그냥 붕괴된 걸 바로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그 과정에서 또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이 중성자는 생각해 보세요. 이 핵이 빠개지면서 나오는 중성자예요. 핵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아주 뭐 스무스하게 살며시 헤어지겠나, 격렬하게 헤어지겠나? 격렬하게 헤어지겠죠. 그럼 이 중성자의 속도는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고속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진 않습니다. 흡수되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이제 뭘 해주면은 감속제를 이용해서, 이 감속제는 주로 물입니다.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 주면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될 수 있는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돼요. 그러면 또 우라늄이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는 이 감속제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이걸 급격히 빠르게 되게 일어나게 하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원자폭탄하고 이제 원자로는 여러분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있거든요. 근데 238은 핵 분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료로 쓸 수 있는 거는 우라늄 235인데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거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2% 내지 5% 정도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원자폭탄에 들어가는 것은 95%가 우라늄 235예요. 농도 차이가 훨씬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원자폭탄 터지듯이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도 역시 그 질량수하고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확인해 보면 235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중성자 세개는 3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비어져 있거나 얘가 비어져 있거나 얘가 비어져 있거나 얘가 비어져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자 번호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0이죠. 역시 이제 전하량 보존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과정에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요. 요 핵반응하고 요 핵반응을 주어 놓고요, 어느 게 질량 결손이 더 많았냐 라고 하면은 얘가 질량 결손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위력은 얘가 더 셉니다. 질량수 한 개당 에너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 반응에서는 질량수가 총 5개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럼 얘를 5로 나눈 게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는 그 질량수 236개가 핵반응에 관여를 했어요. 그럼 200 나누기 236 한 것이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 똑같은 질량을 놓고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면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또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는 잘 물어보지 않고,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잘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핵반응 2개를 줘놓고 어느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났느냐, 얘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얘를 줘놓고 핵 분열인지 핵 융합인지, 핵 분열인지 핵 융합인지 물어보는데, 원자번호 작은 게 원자번호 큰 걸로 바뀌면 융합이고요, 원자번호 큰 게 원자번호 작은 걸로 바뀌면 핵 분열이 되겠습니다. 얘는 핵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었고요, 얘는 핵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이상하죠? 어떤 건 합쳐질 때 줄어들고 어쩔 땐 분열될 때 줄어드는데, 요 기준은 이겁니다. 요건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값인데요, 이게 또 다른 주기율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주기율표로 하기도 해요. 보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원소가 뭡니까? 요거죠. 요거 철이죠. 이게 철이 기준이 돼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됩니다. 핵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이 돼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자연은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질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요. 밑에 좀 더 위로 그리고. 아, 그 기분 탓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핵융합 과정에서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가 철입니다. 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진화한 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철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 과정에서 일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보면요. 옥시젠, 산소가 65%, 그다음에 탄소가 18%, 수소가 10%, 그다음에 질소가 3%거든요. 요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거고요.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철보다 무거운 녀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대부분은 그 별의 폭발 과정, 여기 별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원소들이고 일부는 별의 폭발 과정에서 생긴 원소들이니까 여러분은 일단 최소한 별이 한 번 이상 폭발된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별에서 온 그대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근원은 별에서 온 겁니다. 진짜로.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12번 문제입니다.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장면 문제죠. 심지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분열 과정과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속 중성자죠. 이게 이제 고속 중성자고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야지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기억은 92이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235 더하기 1 한 것은 141 더하기 기억 더하기 3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기억은 92가 나옵니다. 자,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죠. 자, 그다음 상대론적 질량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일한 물질이면은 동일한 입자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크다고 했어요. 그럼 중성자 A가 질량이 크겠어요? 중성자 B가 질량이 크겠어요? B가 더 빠르니까 B의 질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